오늘 얘기는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독교가 항상 한때 이제 수세에 몰렸었는데 그 수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움직임으로 18세기 초반에 대서양 세계를 정말 흔드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정치 영역으로 가져간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를 만약에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그냥 혹시 그냥 아신다면 그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여러 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뭐 여러 뉴스나 뭐 하여튼 뭐 여러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실 텐데 그 제가 저를 불러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영국사를 공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른 뭐 아프리카사 공부해서 불러주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영국사를 흔히 이제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계사의 깡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왜 국경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어져 있지 하면 영국이 거기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거죠. 뜬금없이 이민족과 이민족이 섞어 살지 그러면 영국이 이렇게 섞여서 살게 만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세계사의 깡패다 그렇게 농담식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세계사의 깡패 영국이 또 세계사에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민주주의도 있고 산업혁명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나 민족이 큰 성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고대 로마 공화국이 하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와 싸웠죠. 포에니 전쟁에서 하니발 장군이 코끼리 부대 이끌고 그 알프스 산맥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멸망 직전에 갔거든요. 그걸 로마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중해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약 100년 정도 침체에 빠집니다. 내전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시오노 나나미는 승자의 혼미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민족이 큰 성과를 이루고 이렇게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극복한 케이스가 영국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현재적 시사점이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동안 저희 위에 선배 세대가 민주화와 산업혁명을 이루어냈는데 이게 여기로 갔죠? 민주화 산업혁명을 이루어냈는데 그 요즘 들어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가 많이 힘들고 또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도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특히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는지 윌버포스의 케이스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18세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정파적 갈등과 정쟁이 장기화되어 있었고요. 토리와 휘그란 양당제가 있었는데 양당제가 너무 뿌리 깊어서 정치 신인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빈부격차, 도시 문제 그리고 복지 붕괴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류 기독교에서는 당시 냉랭한 한겨울에 부는 바람 같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냉랭한 설교. 그러니까 강당에서는 행해지고 현학적이고 힘들어 일반 성도들의 그 힘든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설교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층 엘리트가 부패하니까 이제 대중이 여러 가지 천박한 경우가 나타났죠. 사실 삶에 희망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저는 요즘은 우리 학생들을 보면 게임 중독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당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BBC 방송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중독 예방 캠페인 포스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 가운데 여인을 보시면 이제 당시 영국에서 진이라는 술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1펜이면 취할 때까지 마시고 2펜이면 죽을 때까지 마신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그 이 여성은 지금 술에 취해서 자기 자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리에 지금 이 종기로 봐서는 아마도 자기 몸을 팔아서 매독에 걸렸을 겁니다.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술을 마셔가지고 지금 뼈밖에 안 남았고 어린이는 부모를 잃어서 개와 뼈다귀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길선을 팔아서 진을 마시고 있죠. 저기 세인트 자이스 스트릿이라고 지금도 있는 거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모습들을 그린 거죠. 좀 과장했을 수 있겠으나 그런데
19세기 이르러 영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나게 영토가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진 걸 넘어서 모델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모범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한때 세계 제국을 이뤘던 건 다 아시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해지면 호주에서 해 뜨고, 호주에서 해지면 인디아에서 해 뜨고, 인디아에서 해지면 동아프리카에서 해 뜨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은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애초에 해가 잘 안 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디폴트 값이 흐리고 디폴트 값이 비 오고, 그래서 애초에 얘네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토가 이제 넓었을 뿐 아니라 그 되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제국이 어디였을까요? 분위기상 영국 같지는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예, 몽골이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뭐 직접 다스리는 영토, 뭐 간접 영토, 뭐 해양 영토 그런 걸 따지면은 영국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몽골이 직접 다스린 영토는 제일 많았습니다. 몽골이 얼마나 넓었냐면 서쪽으로는 폴란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몽 연합군을 이뤄서 일본까지 두 차례나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해필이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냈죠. 일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걸 신풍이라 불렀습니다. 카미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다살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몽골이 저렇게 넓었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몽골 제국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저기 남아메리카에 사는 저 사람들은, 인디오들은 몽골 제국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봤자 지역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대양을 건너 전 대륙의 영토를 만들고 그걸 철도와 증기선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국은 역사상 처음이었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선거법 이런 얘기 넘어갈 텐데,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런던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그 옆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을 가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빅벤 아시죠? 빅벤이 이제 하원의 그 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띵동댕동 그 차인벨이 울리잖아요. 원래 거기가 웨스트민스터 국회가 그 궁전이었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팔라스라 부르고요. 그 안에 있는 채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였어요. 지금 이게 예배당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장석이 목사님이 원래 설교하시는 데고, 여기가 성가대석이에요. 양쪽이 성가대석이어서 영국 사람들이 뭘 잘 안 고치잖아요. 지금도 다다다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달리.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하원 의원이 650명인데 지금 저 의사당 의석수가 427석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각을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늦으면은 저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 좀 도입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이제 여당석, 이쪽은 야당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 국회의원들은 연설을 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요일 정오에 30분간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생방송이 되는데 수상과 야당 당수가 딱 마주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디베이트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다른 의원들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근데 이제 30분이란 되게 짧은 시간에 자기의 말하고 싶은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하고 상대편을 한번 까고 돌려깐 다음에 유머도 한번 넣고 딱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엄청 잘해요. 그걸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되게 현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영국은 19세기에 이룩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여당석과 야당석 사이의 거리가 3.5m예요. 왜 3.5m냐면 영국은 국회가 역사가 75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절에도 사람들이 칼 차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열받아서 칼을 이렇게 딱 찌르는 거죠. 그때 안 찔리는 거리가 3.5m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현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산업혁명을 19세기에 이루어내죠. 제가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를 10번 넘게 나가는데요. 거기서 보통 PD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권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이걸 좀 하고 싶다고 되게 어필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PD님이 이렇게 거기를 갸우뚱하셨는데 하긴 했거든요. 10번 했던 것 중에 가장 시청률이 안 나왔던 그런 해가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역시 방송국의 눈이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기계를 보시면 저게 증기기관인데요. 지금 우리 뭐 AI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 저런 조잡한 기계가 무슨 중요성이 있을까 싶지만 정말 인류 역사를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계죠. 혹시 그 증기기관을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맞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 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술시험 그 주관식 문제로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은 하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제임스 본드라고 썼다가 그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이렇게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때릴 일이니까 틀렸다고. 그런데 애초에 문제도 오류예요. 왜냐하면 제임스 와트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 스티븐스는 증기 기관차를 만든 사람이고요. 저거는 이제 원래 있었는데 상용화한 거죠.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인류가 역사상 이제 인류 역사가 문자 발명 이후 대략 8천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인류가 수없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딱 한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력이죠. 물건을 움직이는 힘.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나 8천년 전이나 이때나 네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인력, 충력, 풍력, 수력 이 네 가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기계력이 등장하면서 인류가 처음으로 산술적으로 기하에서 벗어납니다. 왜 산술적이냐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분의 문제 때문에. 당시에 1780년대에 전 세계에서 실을 제일 잘 뽑아내는 사람이 인도 캘리코에 있는 장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캘리코 작물이 유명한데요. 면화 100파운드, 즉 키로로 따지면 100kg, 45kg 정도 되는 면화에서 실을 뽑아내는데 당시 인도 캘리코 장인이 5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동일한 시기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장착한 뮬 방적기가 135시간으로 줄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생산 혁신을 갖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은 최초로 산업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공업 국가가 됩니다. 이 발전을 이루어냈죠. 역사를 보면 영토가 넓었던 나라도 많이 있고 또 뭐 군사력이 셌던 나라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영제국의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이때 리스펙터블 소사이어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채통 있는 사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신사의 이미지를 가진 나라가 됐다는 거죠. 신사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사 이미지가 가진 나라라는 거죠. 저도 영국에서 꽤 많은 그 세월을 보내고 왔는데 저는 영국에 살면서 신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딘가 있다는 신사는 어디에 있을까? 막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대신 정반대의 무리들을 많이 만났죠. 훌리건이라고. 그 멀쩡한 애들이 축구만 지면 막 돌변해요. 막 그래서 뭐 부시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런 영국은 신사의 이미지를 가진 나라가 되었을까? 이때부터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회 지배층이 됩니다. 되게 큰 변화였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 귀족들 아니면은 대상인들이 이제 정치를 하던 때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새로운 지배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퍼킨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90년, 1850년 사이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떠들썩한 나라에서 가장 절제 있고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 민족 중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다.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적을 합니다. 이를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설명은 뭐 민주주의 아니면 산업혁명, 군사적 승리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인들의 심성 속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고 신사의 이미지를 가진 나라로 바뀌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즘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18, 19세기에 있었던 복음주의 정치가들의 사회 개혁을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핫 앤 노이즈 레볼루션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의 되게 독특한 점이 파리 시내에서 그 일반 관광 명소에서 이렇게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콩코드 광장에 나왔는데요. 콩코드가 일치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콩코드 광장에 단도대를 세워놓고 일치 화합이 안 되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2기 때 공포 정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1794년 7, 8월에만 135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뭐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수요가 공급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망나니들이 못 죽이니까 길로틴을 거기다 세워놨던 거죠. 그런 시기에 영국에서는 사람들의 심성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사회 개혁으로 인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허버트 슐러스버거 같은 사람은 사일런트 레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노예무역 폐지 운동은 이런 조용한 혁명의 대표적인 예라고 평가가 되죠. 또 교회사적으로도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18, 19세기에 기독교가 세계 세속화를 맞는 되게 중요한 방식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18세기 초에 대서양 세계를 흔들었던 대각성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를 정치 영역으로 가져가서 기독교적 가치를 정치 영역으로 가져간 사건이 바로 이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었습니다. 이걸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윌리엄 윌버포스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미화된 작품이고요. 성공했더니 알아서 잘 그려졌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그 묘사가 과히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키가 작다고 꾸부정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잘 그려놨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수저론이라는 게 유행합니다.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그런 거 유행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이아몬드 수저죠. 전형적인. 이분이 태어난 곳이 이제 영국 북동부 해안에 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헐. 이름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헐. 헐에서 태어났는데 헐이 되게 큰 항구예요. 지금도 큰 항구고요. 당시는 영국의 3대 항구였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이제 영국과 발틱해 연안 무역을 장악한 집안이었어요. 뭐 요즘으로 치환하자면 만약에 우리나라와 홍콩, 마카오 무역을 장악한 집안이다. 되게 부자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집의 자손이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17살에 집안의 모든 부를 상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살에 이제 캠브리지를 들어가고요. 공부 잘해서 간 게 아니라 당시는 잉글랜드 대학의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21살 때 자기가 이렇게 유지 노릇을 하는 헐에서 아주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권자가 2,000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당시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표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형성되어 있었어요. 1인 2표제였는데 한 표 사면 20기니, 20기니가 대략 25만 원 그 정도 합니다. 40기니, 두 표 사면 40기니. 또 멀리서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데려야 된다면 교통비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당선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24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데요. 바로 요크셔에서 당선된 거죠. 요크셔 하면 우리 학생들이 되게 반가워해요. 개가 사는 거기 아닙니까? 막 그러는데 개의 고향이 아니라 원래는 산업혁명의 중심지입니다. 산업혁명의 중심지라 되게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되게 지역구도 커요. 여기는 유권자도 몇만 명이라 표를 돈 주고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자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당선된 사람이 윌리엄 피트라는 캠브리지 동창인데요. 이 사람이 24살 때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지금도 안 깨져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어마무시한 집안의 상속자인데 캠브리지 나와서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데 친구가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자기 일기장에 보면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잉글랜드 지배층 사이에는 그랜드 투어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먹고 살지 않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휴가 내고 온 집안 식구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요. 그랜드 투어라고 그러고요. 이 그랜드 투어 정도는 해야 영국의 지배층인 겁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도 자기 누이 데리고
이렇게 온 가족 식구 데리고 이제 그랜드 투어를 떠납니다. 그랜드 투어를 떠날 때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그 가이드예요. 가이드를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가이드 투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처럼 유럽 여행할 때 패키지 여행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자율적으로 여행을 하다가 뭐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다. 거기서 딱 가이드랑 예약하고 만난대요. 그래서 딱 3박하게 2시간 강의 듣고 가이드 받고 딱 헤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같은 것도 달라 보이죠. 그래서 가이드를 그때 데려갔습니다. 네, 가이드로 주로 많이 뛰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교수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거 많고 시간 조정할 수 있는 직업이 교수인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고전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도 가이드를 많이 띄웠습니다. 이 사람은 고전경제학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가이드계의 아버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이제 윌버포스트에서 누굴 데려가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던 아이작 밀러를 데려갑니다. 뭐 가이드 띄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 같지만 아이작 밀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작년까지 캠브리지에서 펠로우로 있다 왔었는데요. 거기는 역사가 9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직이 왕이 계승되듯이 세습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학문적 후계자가 되는 거죠. 학통을 잇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이작 밀러가 7대 루카스 자 교수인데 루카스라는 사람이 교수직을 맡는 거예요. 7대 루카스 교수였어요. 5대 루카스 교수가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배로 누가 있냐면 14대 루카스 교수가 스티븐 호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가이드 띄웠던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마차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되게 심심해가지고 이제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하고 뭐 게임하고 그러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읽을 책이 없나 했는데 이제 필립 도드리지의 영혼에서의 진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두 책을 같이 읽다가 책을 읽으면서 윌버포스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 저 여정에 따라서 윌버포스의 그 생각이 바뀌는 그 과정이 나와요. 제가 쓴 책을 보시면은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두 번을 갔다 오는데 이제 돌아왔을 때쯤에는 자기가 더 이상 이전 같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 명이 말리는데 한 명이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였고요. 왜냐하면 윌버포스가 되게 연설을 잘했습니다. 자기를 좀 의회에서 도와줬으면 했고 또 한 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의 성자는 많다. 그런데 그 의회에 성자가 없다. 그래서 Saint in Politics, 정치에서 성자로 남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윌버포스가 이제 25살에 그럼 계속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정치를 왜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해야 될까를 또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되는 거, 시장 되는 거, 뭐 대통령 되는 거가 목적이면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직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윌버포스가 이런 고민을 약 1년 반 동안 하고 27살 때 자기 일기장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소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즉 노예무역의 폐지와 관습개혁 이 두 가지를 내가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 일을 하기에 달려가죠. 그런데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을 없애는데 20년이 걸리고요.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26년이 걸립니다. 즉 거의 반세기가량 반노예제 운동을 하는데요. 이 긴 운동을 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들이 같이 아예 모여 살았어요. 클레팜이라는 마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클레팜 섹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은 이제 런던의 한 부분이 됐죠. 런던 남쪽에 한국으로 치면 양재 정도 돼요.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 살고 같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주일이면 교회도 같이 가고 그러다가 애들끼리 나중에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막 족보도 꼬이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레팜파라고 우리가 부르죠.
클랜파와 정치인들은요, 종교적으로는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국교의 복음주의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독립파였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자면 독특하게도 당시는 영국에 뿌리 깊은 양당제가 있었는데, 토리와 휘그라는 양당제가 있었는데,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은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파에 소속이 되면 양심에 반하여 투표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정치적이되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 이 교계에서 보면 두 가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를 금기시하는 거죠. 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그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치 과잉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다 정치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다른 강의를 하러 이제 동대구역을 갔어요. 서울역에 올라고. 동대구역에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국어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이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이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인가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한마디로 아주 불치병 같은 거에 걸렸는데 차상위 계층이라 이분이 이렇게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관심 없는 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치적이어야 되죠. 하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정파가 오롯이 대표하고 다른 정파는 악마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보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티칼해야 되지만 파티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요, 꽤 영국 의회 정치 안에 독립파가 많았고 1807년에 이 노예무역이 폐지될 때는 34%에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윌버포스의 노예무역 폐지는요, 여당 대표인 수상 피트, 자기 친구이기도 하죠. 야당 당수인 그 폭스라고 있습니다. 찰스 임스 폭스라는 그 사람의 양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독립하였다라는 것도 꽤 시사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윌버포스가 만약에 중세 때 태어났다면 그는 아마도 수도원에 갔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복음주의가 유행이었고요. 복음주의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되고, 18, 19세기의 복음주의는 성서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회심주의, 그리고 실천주의라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를 정계에서 실천하려고 했었죠. 또한 그의 그 친구들은, 그와 윌버포스와 그의 친구들은 흥미롭게도 종말론적인 위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설교를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아마도 사이비 여러 집단들에 대한 어떤 반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되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던 말이 국가적인 제약이 국가적인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이렇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 헤어졌던 어떤 자매랑 사귀다가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적표를 안 찾아가면은 집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가 이렇게 집으로 왔던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의 나라와 의에 힘쓰느라 성적을 좀 등한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되게 화를 내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학점이, 여러분 선동연 선수 아시죠? 그분 전성기 때 그 방어율과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를 내시고 되게 기분 나쁘게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국방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농담이지만, 반은 농담이지만 이런 예를 왜 드냐면,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독립했습니다. 그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미국이 그냥 독립하는 게 아니라 영제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흔들었어요. 되게 큰 충격을 받고
그게 끝났더니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매우 반기독교적인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갈 때쯤에 또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그 유럽 대륙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죠. 1804년에 볼리오뉴에 30만 대군을 집결해 놓고 영국을 침공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이제 정말 백척간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민족이 무언가 잘못했나. 이런 위기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제약 중 하나가 바로 노예 무역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종말론적 위기관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 사이비로 가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또 정반대로 개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2학년 때인가? 친구랑 이렇게 아침에 막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를 딱 너 이렇게 지목을 하시면서 종례 시간에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가셨어요. 심판이 선포됐죠.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사이비의 길로 갔습니다. 어차피 죽었어 하면서 막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하루를.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선생님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주번 다니는데 물도 떠오고 칠판도 지우고 막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제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말론적 위기관에 빠졌을 때 양극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세례파 운동을 보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디스오더가 나타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의외로 독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또 잉글랜드에서 종말론적 위기관에 빠진 사람들이 개혁을 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실천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현 질서 파괴가 아닌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노예무역이었습니다. 제가 노예무역 얘기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고 좀 구체적인 내용은 그 책을 보시면 좀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이제 보는 거를 일방적인 백인의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내부에서 오랫동안 내부 노예무역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사하라 남부와 북부 사이에 노예무역이 있었고요. 아프리카 동서를 잇는 노예무역 루트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럽인들이 연결하여 플러그인을 하여 이제 대서양적 노예무역으로 확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노예를 잡아간 건, 그래서 한마디로 흑인들을 잡아서 내부에서 팔았던 겁니다. 처음엔 전쟁포로나 아니면은 그 죄수들을 팔았는데 상당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막 노예 사냥꾼들이 돌아다녀요. 마을을 급습합니다. 에키아노라는 해방 노예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남긴 수기가 있거든요. 그 여러 해방 노예들의 수기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마을을 급습해요. 그래서 다 잡아갑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별로 자기들한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버리거나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으로 데려갑니다. 여러 마을을 이렇게 급습하고 가고, 또 인프라도 안 좋았기 때문에 해안까지 가는데 에키아노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질비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이정표 삼아서 이렇게 그 무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렇게 해안가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저 멀리 유럽 상인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도 되게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인들이 오면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하이 리스크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 리턴을 얻기 위해서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신체 검사를 해요. 이빨도 검사하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다 보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가치가 있는 노예들을 싣고 가죠. 그래서 해안가에 모인 노예들 중에 약 50% 정도, 윌리엄 매닝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약 50% 정도 되는 노예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거의 죽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죽고요. 또 데리고 있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선을 타게 되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이제 브룩스호라고 당시 실제 노예선 그 단면도가 있습니다. 여기 놓여 있는 게 사람이고요.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카고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 브룩스호에 지금 487명이 타고 있는데, 이게 그나마 돌변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서 영국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할당 면적을 법으로 정하거든요. 그걸 정했을 때 487명이 타요. 그 전 선적 기록을 보면은 한 600명, 700명까지도 탑니다. 그 치사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그 브리스톨에 있는 노예무역 박물관에 저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일단 묻고 풀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선상반란이었어요. 노예들은 어차피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배는 게 없거든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잖아요. 풀기만 하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고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 손 하나 풀어주는 정도고 여기서 뭐 배설 같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죠. 밑으로 계속 이렇게 쌓여가겠죠. 열대 바다를 지나면서 저게 가스를 발생시키고 또 이제 병균을 돌게 합니다. 그래서 수인성 질병으로 되게 많이 죽고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할 만한 폭력이 행해집니다. 보통 500명 타면 그 노예 선원이 한 20명, 30명 탑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많은 배율의 그 노예들을 통제하려면 폭력밖에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탈 때 노예 무역 선장은 저렇게 고문 기구를 갖고 탑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저게 이제 치과 의사들이 쓰던 건데요. 스페클럼 오리스라고 해가지고 노예들이 결국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걸 택해요. 빠져 죽을 수 없잖아요. 굶어 죽는 걸 택하는데 그러면 저걸로 입을 벌리고 음식을 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멀리 아프리카 해안이 보이면은 그때는 이제 갑판에 올라오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기서는 도망쳐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말을 쓰는 거가 죄송한 일이지만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뭐 상처도 싸매주고 뭐 면도도 시켜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그 그림은 뭐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존 킴버라는 선장이 여자 노예들을 올라오게 해서 발가벗기고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러자 10대 청소녀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거를 거부하자 저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져서 나중에 고발을 당하는데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노예 농장이죠. 노예 농장에 도착해서는 이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탕수수가 되게 중요했어요. 즉 노예를 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캐리비안 베이로 데려가거든요. 이 서인도 제도, 뭐 자메이카 있고 바베이도스 있고 거기 있잖아요. 서인도 제도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설탕 무역이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설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차가 들어오고 차와 설탕을 섞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설탕 수요가 많았고요. 그거를 서인도 제도에서 저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탕수수는 자잘하면 키가 3m가 넘는데 그걸 잘라서 저 설탕으로 뽑아내는데 24시간 안에 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항상 고강도 노동인 거죠. 그리고 착즙기에서 노예들이 졸다가 팔이 끼거나 다리가 껴서 잘리거나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사탕수수 1kg을 짜내면 설탕 110g, 각설탕 30개 정도가 나옵니다. 저걸 만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고강도로 저렇게 사람들을 끌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 항로에서 죽고 고강도 노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던 것이죠. 이거를 없애자고 윌버포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영국이 노예무역에서 얻는 그 이익이 얼마였을까? 이거는 여러 학자들의 계산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그 계산으로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 닐 퍼거슨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경제사학자인데 이제 역사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제학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 18세기에 영국이 300만 명의 노예를 팔았고 수익률이 8에서 10%가 됐다고 했을 때 이걸 배상해 줘야 된다면 추정상 배상금이 260조 달러라고 이렇게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 아니라 260조 달러, 경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처음 영국 국회에 가서 노예무역 없애자고 했을 때 그때가 나이가 29살이었는데 29살짜리 국회의원이 가서 이렇게 천문학적 이익을 내는 산업을 없애자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반응이 안 좋았겠죠. 특히나 이때 노예무역이 없어지기 어려웠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게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노예가 있었던 시기와 없었던 시기를 비교하면 어느 시기가 길겠습니까?
당연히 있었던 시기가 훨씬 깁니다. 미국에서 노예 없어진 게 1865년입니다. 수정헌법 13조로 그때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유사노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에서 농노제 없어진 게 1862년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우리나라는 동족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비제가 있었죠. 노비가 언제 없어집니까? 1895년에 갑오개혁 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서를 막론하고 노예와 유사노예제는 항상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그 찜질방에서 볼 수 있는 저 머리를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아시죠? 그 실제 머리 스타일이 저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 어렸을 때 이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하셨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이제 가발을 쓰고 다녔던 거죠. 존 뉴턴 목사님이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노예 무역선 선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 찬송시를 짓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찬송시를 짓고도 6년간 노예 무역선 선장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도 이게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까지 가는 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진짜 노예무역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무역은 언제나 불의한 것이지만 무관심과 이해관계가 한동안 그 죄악이 인식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노예무역을 옹호하는 논리도 발달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때 많이 얘기했던 게 기독교 전파입니다. 노예무역 자체는 끔찍한 일이지만 노예들이 잡혀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선교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SPCK라는 그 국교의 해외 복음 전파 협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는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인도 제도의 노예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도망치면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S라는 그 글자를 이렇게 크게 인두로 지져서 새겨놨었어요. S가 소사이어티, 협회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국 의회는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특히나 당시는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급진적인 주장은 다 혁명 사상에 물들었다고 오해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또 경제적 중요성이죠. 리버풀, 브리스톨 같은 항구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 무역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예 무역에 찬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해서 노예 무역이 없어질 수 있었냐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없어졌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200년 전부터 학자들의 주장과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클락슨이라고 윌버포스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무역 폐지 운동 사를 썼는데 거기서 이걸 신의 섭리로 얘기했습니다. 신적 섭리가 아니고선 이건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에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1944년에 에릭 윌리엄스라는 경제사학자가 캐피탈리즘 슬레이버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노예 무역이 없어졌던 1807년 즈음에 서인도 제도의 설탕 무역이 쇠퇴했고, 한마디로 설탕 무역 때문에 노예 무역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없애는 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쇠퇴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경제가 쇠퇴해서 노예를 폐지했다. 그런데 1977년에 후대 경제사학자인 시모 드레서가 좀 더 많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제 에릭 윌리엄스의 데이터에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오류들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수정되고 조금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1775년부터 1820년 사이에 영국의 서인도 제도의 설탕 무역이 전혀 쇠퇴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냅니다. 전혀 쇠퇴하지 않고 노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다시 질문이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도대체 그걸 왜 없앴을까? 책 제목 자체도 이코노사이드예요. 영국이 경제적 자살을 했다. 도대체 왜 없앴을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쟁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도덕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덕 자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캐피탈과 머니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10만 원으로 뭐 사 먹으면은 머니지만 그걸 투자를 하면 캐피탈 아닙니까? 그런데 도덕적 위신도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마이클 잭슨 다 아시죠? 요즘 학생들은 마이클 잭슨을 몰라서 제가 한참 누군지 설명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이클 잭슨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약간 월드스타로 도약하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바로 위아더 월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가 이제 아프리카 기아 문제가 전 세계인들한테 각인됐던 게 바로 에티오피아 내전이었죠. 그때 난민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그 사진 보고 충격받았었는데 어떤 어린이 꼬마애죠.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저기서 조금 멀리서 독수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죽음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찍은 사진 작가가 퓰리처상을 탔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자살합니다. 왜냐면 그거 찍고 그냥 갔어요. 안 도와줘서.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클 잭슨과 여러 팝스타들이 이제 위아더 월드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한 소절씩 부르고 맨 마지막에 위아더 월드, 위아더 칠드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마이클 잭슨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낸 앨범 중에서 최고 히트를 쳤던 게 메가 히트를 쳤던 게 바로 위아더 월드 프로젝트 다음에 나온 거였어요. 자, 그러면 마이클 잭슨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위아더 월드 프로젝트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순수한 동기로 아마 했을 겁니다. 여기서 얻어진 도덕적 위신이 그가 다른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데 자본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거를 도덕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크리스토퍼 리즐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도덕 자본이라는 책을 썼는데 노예 무역이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던 1780년대에 노예 무역과 노예제를 반대하는 게 도덕 자본을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런던이 아니라 영국 시골의 체스터라는 지역에서 설교를 했던 포티어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념에 차서 신앙적인 동기에 따라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고요. 이 유명세 때문인지 그는 런던 주교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이게 집단적 차원에서도 노예제를 반대하는 게 도덕 자본을 주었습니다. 1783년 미국이 독립하던 해 12월 25일에 미국에서 감리교 창립 총회가 열립니다. 감리교 창립 총회에서 감리 교도들은 자기 감리회 안에 노예 소유주들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거가 감리교가 미국에서 교세 확장되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줍니다. 감리교도들이 이걸 노리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으나 여기서 얻어진 도덕적 위신이 교세 확장에 도움을 주었겠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미국 독립을 하던 시점에 미국 독립파가 영제국으로부터 독립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비판했던 게 뭐냐면 영제국이 행하고 있는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제국의 도덕성을 흔들어 놨어요. 당할 순 없잖아요. 반대로 미국의 충성파가 있어요. 또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비판을 하냐면 그러는 너희는 노예제도 운영하고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냐라면서 그들의 도덕적 위신을 부각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도덕적 노예 무역 및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게 도덕적 위신을 주었어요. 이 위신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는데 자본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도덕 자본은 무엇이었을까? 복음주의 정치가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다 복음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크게 도덕적인 이런 운동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타적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꼭 이렇게 선한 동기로 도덕적인 운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윌버포스 대의 명분에 그렇게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들에게 상당한 어떤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와 같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국가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동안 얻어지는 파생적인 결과물이었죠.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부터 이런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노리고 이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그 신념에 따라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도덕자본이라는 이타적인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비신자에게 기독교적 대의를 참여하다고 독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용을 또 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제가 정말 이 주제를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다른 시간보다 제가 조금 내용이 좀 있는데 그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폐지됐는가 얘기할 때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걸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0년간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법안을 11번 제출해요. 11번 패배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보시면 1796년 같은 경우는 4표 차로 집니다. 원래 이날에 그 표 계산을 해보니까 노예무역 폐지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찬스였는데 하필이면 그날 되게 유명한 배우가 연기하는 오페라가 개막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갑니다. 11명이. 그래가지고 4표 차로 져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3주 동안 알아눕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38살 때 20살이었던 바바라 스프너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거든요. 지금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많아서 문제는 안 되었는데 그 윌버포스 영화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거기 영화를 보면은 바바라 스프너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워딩이 똑같지는 않고요. 대략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봄이면 데포딜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제비새가 날아오고 그런데 자기가 청소녀였던 시절에 봄이면 데포딜이 피고 여름이면 제비새가 날아오고 가을이면 하원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코드숨 쳤지만 누구도 정말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의로운 일을 꾸준히 20년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1807년에 이때 선거 이슈가 노예무역 폐지였어요. 선거 이슈 노예무역 폐지였고 정파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노예무역 폐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예무역 폐지파가 대승을 거두고요. 그래서 283대 16이라는 큰 표차로 노예무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6년간 이제 노예제를 없애는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도 좀 간략히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이때는 클레팜 2세대 아들 세대가 활약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국회에 가죠. 이때 아버지 세대와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급진적이잖아요. 그래서 노예라는 게 결국 영국의 서인도 제도에 있는 영국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이잖아요. 불법 취득 자산이니까 몰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젊은 세대는. 윌버포스는 그렇게 해서는 일이 해결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군주론에서 사람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해도 자기 재산을 뺏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수를 한다고 하니까 서인도제도 농장주들이 죽을 때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윌버포스 한 말은 아니고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해요. 어떤 개혁이 성공하는가? 잘 보면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편한 말로 하자면 착한 놈과 나쁜 놈이 힘을 합쳤을 때 개혁이 돼요. 착한 사람들만 하면 장렬히 선사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좀 동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서인도 제도인들과 죽을 때까지 싸울 게 아니라면 이들에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여 스스로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점진적인 개혁의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득으로 인해서 정부와 반노예제 세력과 서인도 제도 농장주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바로 영국 정부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죠. 이때 쓴 예산이 2천만 파운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윌버포스가 27살 때 했던 그 약속 있잖아요. 내가 노예제를 없애고 그리고 국가 도덕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 정치를 하겠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듯이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천만 파운드가 얼마 정도의 돈인가? 당시 1년 영제국 예산의 40%였습니다. 이 큰 돈을 영국이 한꺼번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이 국채를 언제 다 갚는가? 2016년에 다 갚았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인 거죠.
제가 그 윌버포스 전기를 썼어요. 그래서 올해 나와서 뭐 최근에 그 세종도서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제가 책 제목을 스테이츠맨이라고 부제를 잡았어요. 아시다시피 폴리티션과 스테이츠맨은 다릅니다. 폴리티션 정치꾼이라는 뉘앙스지만 스테이츠맨은 거인이죠. 윌버포스는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어떤 악습을 하나 없애거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은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은 북한 같은 왕조 국가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 하나로 뭘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란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제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공업 국가인데 이런 나라에서 2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노예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죠. 이걸 해냈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스테이츠맨이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8,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 18세기 부흥운동으로 18세기 중반의 부흥운동으로 기독교가 수세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이제 18세기 말에 영국 복음주의 정치가들은 이 기독교적 가치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 정치가들의 사회 변혁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악습 폐지와 국가 도덕성 고양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악습 폐지를 통한 국가 도덕성 고양이였죠. 그래서 영국 정치인의 19세기에 이르면 도덕성이라는 새로운 그런 판단 기준이 도입됩니다. 이건 영국 정치인들이 도덕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국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때, 표를 던질 때 이게 나의 지역구와 나의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넘어 높아진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맞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성 속의 강력한 변화의 증거였다. 사이런트 레볼루션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즐리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사적 측면에서 볼 때 영미 반노예제 운동은 부흥 기간 동안 성장한 종교가 공적, 사적 생활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하려는 노력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부흥 운동이 종교 영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공적, 사적 영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의 선배 복음주의자들은 했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운동 안에 보편적인 도덕성을 주는 위신을 강조해서 비기독교인들이 참여 가능한 방식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은 우리가 흔히 종교성과 도덕성과 정치적 이익을 반대로 보잖아요. 그러나 한쪽을 택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최대 부모를 실현시키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세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예무역은 무엇일까요? 200년 전 영국 사회의 복잡성과 지금 한국 사회의 복잡성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200년 전에는 하나의 원 내셔널 아젠다가 가능했지만 저는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갖고 계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 때문에 보이는 여러분의 영역에서의 노예무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교육 영역에서, 어떤 분은 사업의 영역에서, 의료의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보이는 그 노예무역이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같이 그 노예무역을 없애갈 수 있는 클레판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